예,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하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루 종일 뉴스를 좀 보시면서 애도하시고 또 많이 또 슬퍼하시고 저 역시 굉장히 또 마음이 무거운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사고가 벌어지면서 추락을 하는, 정말 2024년 이 한 해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참 힘든 한 해였는데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좀 슬픈 일들이 이어지면서 정말 우리 힘을 내야 하는 하루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렇게 올해 열리는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한국인을 대표해서 또 활동하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나란히 선발 출전하는 경기, 오늘은 슬픈 날인 만큼 차분하게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또 응원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힘든 날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기 위해 힘든 마음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울버햄튼 구단에서는 이 경기를 앞두고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울버햄튼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비극에 대해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울부스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 박지성 선수가 활약을 했던 그 당시에는 국민구단으로 인기를 모았고, 지금까지도 한국 팬들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또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모든 분들과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아픔을 함께 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민 모두가 슬픈 이날, 2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경기였다라면 사실 저희도 오늘을 쉬어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이고, 황희찬 선수가 무려 4개월 만에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올해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잖아요.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언제나 힘든 순간들에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경기를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끝났네요. 예. 오늘 진 건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이 경기 비겼다고 경질 결정이 내려지기에는 무승부라는 결과가 감독 경질을 오려면 내용상 조금 더 돌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플레이가 경질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전패를 당했어야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경기 기록하고 득점 상황 장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로 토트넘은 결국 이기지 못했잖아요. 승점 24점으로 11위 자리를 그냥 지키게 됐어요. 더 떨어지지 않게 되긴 했지만 브렌트포드가 아직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승점을 1점이라도 얻게 되면은 토트넘이 12위로 내려가게 되고요. 잠시 후에 있을 그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웨스트햄이 이긴다면 토트넘이 13위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맨유가 이번 라운드에 이긴다면 토트넘은 14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게 되긴 합니다. 울버햄튼을 이기지 못한 것이 토트넘의 순위를 14위까지 떨어뜨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를 비긴 거는 분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에 경질되지는 않겠지만 다음 프리미어리그에 만날 팀이 뉴캐슬과 아스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뉴캐슬에게 졌다, 리버풀에게 졌다, 타모스와의 FA컵 경기는 그 팀이 오브리그 팀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 팀은 논외로 하고, 아스널에 졌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타모스전을 빼고는 꽤 긴 무승에다가 리그 순위는 정말로 강등권으로 내려가고 카라바오컵의
우승이 사실상 이제 좌절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1월 중순 아스널전 패배와 함께 정말 아스날에게 거의 박살이 났다. 그러면 감독의 교체가 충분히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기의 무승부는 불씨를 남긴 무승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날 후반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토트넘이 전반전에 기대 득점이 0.33골이었고 울버햄튼이 0.03골이었거든요. 전반전에 토트넘 0.33, 울버햄튼이 0.03. 근데 경기 전체는 토트넘이 0.99, 울버햄튼이 0.51이니까 울버햄튼이 후반전에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물론 빅찬스는 4대1. 토트넘이 더 많은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그 빅찬스들을 놓쳤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반전에 또 열세였던 울버햄튼이 기록적으로 최종 슈팅 수가 13대 11로 거의 근사치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이 더 팀을 맡아야 하는 이유로는 내가 내 방향성에 맞춰 팀을 운영해 가고 있고 발전시켜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경기력은 또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이 주제사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거나 우도기가 또 부상으로 경기 도중에 실려 나간 장면들이 불운의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왜 유독 토트넘에만 그런 부상자가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선수의 관리의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결국 이 경기 벤탄쿠르가 와서 조금 후방의 플레이가 안정적이 된 것은 맞지만 볼 점유율에서 48%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잖아요. 특히 후반전에 이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려서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키는가 보다 했는데 못 지키고 동점골 먹었고 어찌 보면은 포스터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역전골까지도 내줄 수가 있는 흐름이 후반전에 펼쳐졌잖아요. 즉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는 팀과의 경기도 확실하게 운영해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양 팀의 유효 슈팅은 3대 3이었습니다. 즉 토트넘의 전체 슈팅이 2개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유효 슈팅이 3대 3이었고 전반전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하나도 없었던 울버햄튼이 후반전에 4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 후반전 팀의 체력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자 했음에도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후반에 내줬다. 경기 운영 노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겠죠. 이날 경기에 이제 중요했던 득점 장면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황희찬 선수의 전반 7분 선제골 상황은 세트피스였는데 요 우측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직접 슈팅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트누리가 슈팅을 왼발로 감아 때린 게 아니라 밖에 홀로 있는 황희찬 선수 쪽으로 밀어주고 바로 때려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토트넘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크로스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벤탄쿠르, 솔란키, 그레이가 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드라구시는 도슨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도기가 이 뒤에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물론 도슨이 바깥으로 빠져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우도기가 앞에 나가서 황희찬 선수의 슈팅을 방해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슈팅을 방해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비수마가 뛰쳐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이 일로 빠지니까 그냥 보고 있잖아요. 몸을 던지거나 했어야 되는데. 즉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적 역할 분담과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골을 허용했다. 물론 황희찬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수비 벽을 뚫어내는 가마차는 슈팅 자체가 굉장히 좋긴 했어도 세트피스 수비의 구조가 준비가 미흡했다.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세계 최고의 리그. 아마추어적인 세트피스 수비가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세트피스에 대한 문제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넣지 못한 장면을 보면은 평소 하듯이 했어요. 스텝 밟고 골키퍼가 한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기서 주제사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의 슈팅 방향을 읽었어요. 슈팅이 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주제사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몸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쪽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구석으로 많이 쏠리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찰 때는 옆구무를 찌를 수 있도록 케인이 차는 그 방식의 슈팅을 최근에 많이 좀 연마해서 때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슈팅이 그만큼 골키퍼가 방향을 잡았을 때는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왔다. 이거를 못 넣게 하려면 상단으로 때렸어야 돼요. 손을 뻗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단은 노렸다가 빗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한 좀 리스크가 큰 슈팅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옆을 많이 노리거든요. 옆그물 쪽을. 근데
조제사가 또 이런 패턴의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어느 정도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읽혔다. 그래서 뭐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을 놓친 후 전반전 그래도 다시 앞서 나간 장면들은 앞서 저희가 이제 하프타임 토크 때 분석해드렸던 오른쪽에서 벤탄쿠르, 존슨, 클루셉스키 이 세 명이 합을 맞추는 플레이가 좋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이 장면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게 쿠냐고 이게 이제 안드레인데 벤탄쿠르가 공을 운반하고 가는 플레이 자체가 좋았어요. 추진력을 안고 툭툭툭 치고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존슨에게 밀어줬거든요. 여기서의 플레이가 좋았어요. 밀어줬을 때 솔랑키가 여기에 중앙에서 간격을 만들어 놓고 공미인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존슨이 속도감이 있는 선수니까 클루셉스키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존슨 쪽으로 딸려 나갈 겁니다. 딸려왔어요, 실제로. 두 명이 딸려오게 됐죠. 그때 존슨이 공을 잡고 클루셉스키 앞쪽에 있는 선수 한 명이 딸려오니까 그 사이로 툭 밀어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득점 장면 외에 이전에도 이런 장면이 두세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토트넘이 준비된 플레이였다. 벤탄이 운반하고 존슨이 사이드에서 잡은 다음에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클루셉스키가 들어갈 때 밀어주고 그거를 클루셉스키가 받아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주고 빠져나갔을 때 존슨이 뒤로 들어가고 솔랑키가 가운데로 가면서 수비를 끌어줘서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수비를 비워둔 이 공간을 존슨이 차지해서 넣는다. 그때 손흥민 선수 어디 있었냐?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벌려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수비가 벌려지잖아요. 여기도 이제 뒤늦게 쫓아오는 선수고. 간격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었고 주고 골을 넣은 거죠. 이거는 사실 뭐 좋은 패턴 플레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토트넘이 이기지 못하면서 내준 이 동점골 상황은 토트넘이 항상 그래요. 페널티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오프사이드 탭을 쓰잖아요. 근데 아이누리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선수, 사이드에 벌려있는 선수의 사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줬죠. 특히 돌아뛸 때의 순발력과 발이 조금 느린 드라고신의 뒤쪽 그리고 포로가 여기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왼쪽 측면에 공격수 한 명을 딱 박아놓고 간격을 만들고 역시 계획된 플레이 그리고 들어갔던 라르센도 9번 공격수로서 각이 없는 상황이지만 공이 튀어오를 때 그 튀어오르는 공을 상단으로 때리는 공격수의 정석적인 피니쉬로 동점골을 넣었죠. 이 장면은 또 한 번 토트넘이 수비 상황에서 명확한 이 역할 분담과 대인 수비의 조직적인 전술적인 준비 부족 즉 토트넘은 공격적인 팀이고 다이어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뭐 세트피스 수비 상황도 그렇지만 명확한 짜여진 약속된 수비 플레이는 없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은 라르센의 움직임이죠. 근데 드라고신도 그레이도 상대의 전방 구방 공격수를 쉽게 빠뜨리면서 실점을 했다. 쉽게 빠져나왔잖아요. 두 명이 다 놓쳤잖아요. 왜냐? 하이라인 해놓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오프사이드 트랩이 무너졌을 때 커버해준 선수가 부족했잖아요. 이날 경기는 그래도 드라고신이 박스 밖으로 수비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드라고신이 활동폭을 높게 가져가면 그레이가 그 뒤를 커버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전반전에는 플레이가 좋았는데 후반전 가니까 그 조율이 안 됐던 거고 거기에는 벤탄쿠르도 지치고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 뒷공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지쳤으면은 아예 하이라인 공격을 수비를 하지 않고 더 내려와서 박스 안을 마치 울버햄튼 선수들이 그랬듯이 지키고 걷어내는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본래 본인들의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수비가 열렸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꽤 아쉬웠죠. 일단 페널티킥을 미스했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웠는데 이날은 또 한 번 존슨과 함께한 경기에서 보세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볼터치가 없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벌려놓고 있다가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페널티킥을 못 넣은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 외에 경기력이 아쉬웠다? 부진했다? 공이 와야지. 그쪽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져야지. 왜냐? 오늘은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세메즈를 막느라 밑에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왼쪽에 벤탄, 오른쪽에 비수마 있었는데 비수마가 수비를 커버하거나 벤탄쿠르가 수비를 커버했고 벤탄쿠르가 공격을 지원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었어요. 그래서 클루셉스키, 존슨, 벤탄, 포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우도기, 그레이, 드라고신이 뒤에서 수비를 했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 그냥 벌려놓고 상대 수비 한 명, 특히 도어티가 묶고 잡아먹고
간격을 벌려주는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 특별히 손흥민 선수가 부전했거나 못했거나 이렇게 보긴 어려웠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시도한 거, 뭐 키패스 하나 있었죠. 크로스 3개 연결했는데 받아먹을 선수 없었죠. 뭐 페널티킥 놓친 게 너무 뼈아프긴 하지만 88%의 패스 성공률, 17번 패스를 연결했는데 패스 미스가 딱 2번 나왔어요. 안정적으로 연결했어요. 즉 상대의 역습 기회를 허용할 정도로 흔들리는 수비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오늘 홈에서 울버햄튼을 이기지 못한 것은 그나마 다른 때보다 안정적인 경기를 꽤 운영했던 토트넘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치고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것 같지만 결국 2대1로 이기는 리드 상황을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고 마무리할 만큼의 밀도와 끈적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특히 선수 교체를 한 이후 손흥민도 빼고 뭐 그 뒤에 메디슨, 사르, 베르너가 들어왔을 때 경기력이 지지부진해졌던 것 그런 부분들이 그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선수를 갈아 끼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술 조정, 동선 조정, 라인 조정이 없이 그저 플랜 A의 전술에 선수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채워줬을 뿐이다. 결국 경기 운영, 시즌 운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토트넘의 성적을 개선시키고 토트넘의 우승을 안겨줄 수 있는 감독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지 못한 경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 이 경기를 지지부진한 내용이었어도 이기면서 끝냈다면 그걸 가지고 저는 그 과정에 어떤 변수와 어떤 사고와 어떤 행운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비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비겼고 패할 수도 있었던 마지막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개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토트넘의 이 상황과 경기력과 구단 내부 상황에 대해서 영국 현지의 공신력 높은 매체 또 토트넘의 담당 기자들은 어떤 내용과 소식을 전하게 될지 저희 입중계는 여기서 줄이고요. 이어질 상황들 저희의 분석 영상, 녹화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제작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올해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하루를 보냈을 텐데 또 이렇게 힘든 날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또 입중계로 소통해주시고 또 함께 또 기운내주신 분 여러분 감사드리고 새해 2015년에도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축구 소식 또 다양한 입중계 방송,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한준TV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아픔을 겪으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